한국 주식이 빠지니 미국으로 가고 싶고 미국은 너무 고점 같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어느 시장이 오를지 맞히려는 겁니다. 내 돈의 목적, 사용 날짜, 원하는 수익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세 가지 답을 가르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폭락을 보고도 미국 비중을 늘려야 하는 사람, 떨어진 한국 주식을 더 살펴볼 사람, 어느 쪽 주식도 더 담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글자에 답이 들어있다고 믿는 순간 시작됩니다. 계좌가 빨갛거나 파랗게 변할 때 사람은 손실을 멈춰줄 다른 시장을 찾지만 국기를 바꾼다고 돈의 목적과 위험이 함께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금 잠을 설치게 만드는 숫자가 손실률인지 곧 써야 할 원금인지 매달 부족한 생활비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이 구분을 건너뛰면 싼 시장을 팔아 비싼 시장을 사고 다시 흔들리면 반대편으로 돌아오는 성과 추격이 반복됩니다. 먼저 두 시장이 흔들리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시장, 수출, 비중, 밸류에이션, 실적, 금리 수치는 소스 집계 당시 값이며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특정 거래일에는 코스피, 즉 KOSPI가 4.5% 급락하고 외국인이 3조 원을 팔았는데 같은 시점에 미국 증시는 0%대 하락에 머물렀습니다. 이 단면만 보면 한국 기업의 실적이 갑자기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소스가 제시한 7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79% 증가했습니다. 실적과 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은 이유를 보려면 시장 안에 무엇이 얼마나 몰려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료에 제시된 수치를 보면 삼성전자와 SK이하이닉스 두 종목은 한국 지수의 62%를 차지합니다. 반도체 매장 두 곳이 건물 절반을 차지한 쇼핑몰이라면 그 두 매장의 매출 전망이 흔들릴 때 멀쩡한 다른 가게까지 건물 가격과 함께 내려갑니다. 한국 시장의 주가 수익 비율이 약 5배로 싸게 보이더라도 그 숫자에는 반도체 이익이 정점일 수 있다는 의심과 쏠림 위험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싸다는 말은 가격표에 대한 설명이지 손실이 작다는 보증서가 아닙니다. 미국은 반대쪽 구조를 보여줍니다. 소스 기준으로 1위 기업인 엔비디아조차 지수 비중이 7%대이고 여러 업종이 골고루 입점한 종합 쇼핑몰에 가깝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0배로 비싸지만 실적 발표 기업의 85%가 예상을 웃돌았다는 숫자가 그 가격을 떠받칩니다. 특정 산업이 흔들려도 다른 업종이 충격을 나눠받으니 지수는 더 단단해 보이지만 비싼 가격은 실적 성장이 꺾이는 순간 더 높은 낙차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미국의 비싼 분산과 한국의 싼 집중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부터 하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먼저 필요한 것이 계좌의 성장인지 계좌에서 꺼내 쓰는 현금인지 정해야 합니다. 같은 1억 원도 은퇴 생활비를 만들어야 하는 돈과 10년 동안 손대지 않을 돈은 전혀 다른 일을 맡고 있습니다. 매달 생활비 300만 원이 필요한 60대 은퇴자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10년 뒤 자산이 3배가 될 가능성만 설명해도 이번 달 관리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배당, 채권이자, 리츠 배당금처럼 현금이 들어오는 통로와 그 지급 시점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치킨집 사장이 매달 가게에서 생활비를 꺼내야 한다면 번 돈을 전부 다음 점포에 넣는 성장 전략만으로는 당장의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30대 직장인이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금을 쓸 일이 없다면 판단 축이 달라집니다. 당장 3만 원이나 5만 원의 배당을 받는 것보다 회사가 번 돈을 연구개발과 공장 증설에 다시 넣어 2호점과 3호점을 만드는 편이 장기 성장에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은 배당이고 미국은 성장이라는 나라별 공식이 아닙니다. 소스가 제시한 전체 지수 배당 수익률은 한국 0.83%, 미국 1.13%로 오히려 큰 차이가 아니므로 현금 흐름은 국기가 아니라 기업의 사업 모델과 지급 구조에서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축은 산업의 생애 주기입니다. 자율주행, 도심 항공교통, 양자 컴퓨팅처럼 성장 초입에 있는 산업은 최종 승자가 정해지지 않았고 시장이 커지기 전에 기업의 현금이 먼저 바닥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배당률보다 보유 현금으로 사업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기술이 경쟁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야 합니다. 미국에 상장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자 기술주를 고르면 미국의 안정성을 산 게 아니라 초기 기술의 실패 위험을 그대로 산 셈입니다. 은행, 통신, 전통 소비재처럼 성숙한 산업은 다른 계산을 요구합니다. 시장이 이미 차 있다면 매출과 영업이익, 배당률, 자사주 소각처럼 월급 명세서에 해당하는 숫자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에 상장됐다는 이유만으로 저성장 기업을 한데 모으면 국가별 분산이 아니라 저성장 기업만 반복해서 담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국가 선택은 산업과 기업을 분석한 뒤에 붙는 주소이지 분석을 대신하는 답이 아닙니다. 세 번째 축인 투자 기간은 결심이 아니라 달력이 정합니다. 2년 뒤 전세금으로 써야 할 1억 원은 마음속으로 장기 투자라고 불러도 유통기한이 2년인 돈입니다.
사용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폭락 뒤 회복을 기다릴 물리적 시간이 사라지고 만기 일에는 투자 철학보다 계약서가 먼저 돈을 요구합니다. 계좌를 버티게 하는 건 강한 멘탈이 아니라 필요할 때 팔지 않아도 되는 진짜 여윳돈입니다. 내 판단인데 미국이냐 한국이냐를 먼저 묻는 투자는 분석이 아니라 불안을 다른 깃발로 옮기는 행동입니다. 시장 이름은 결정에 필요한 마지막 정보에 가깝고 돈의 임무와 산업의 단계가 먼저입니다. 이 순서를 세우면 한국 시장이 폭락했다는 같은 뉴스 앞에서도 세 사람의 답이 왜 달라지는지 보입니다. 가격이 같아도 각자 들고 온 돈의 유통기한과 이미 떠하는 위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택이 갈립니다. 수익 가능성이 커 보여도 2년 뒤 전세금이라면 주식 비중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일부는 남겨야 한다고 보시나요? 본인의 이유를 댓글에 적고 다른 사람의 사용 날짜와 판단도 읽어보세요. 같은 수익률 전망이 서로 다른 답으로 갈리는 장면이 이 기준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이 기준으로 처음에 세 사람을 다시 보면 답이 갈립니다. 한국 자산이 거의 없고 10년 동안 쓸 계획도 없는 사람은 미국 비중을 늘리는 선택을 검토할 수 있고 이미 미국 성장주에 위험이 쏠린 사람은 폭락한 한국의 다른 산업이 오히려 분산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처럼 사용 날짜가 박힌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은 두 시장의 기대 수익을 비교하기 전에 주식 자체가 그 돈의 임무와 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같은 하락 화면에서 셋이 서로 반대 행동을 하는 건 전망이 달라서가 아니라 돈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총 투자금 1억 원인 첫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한국 반도체 주식에 8천만 원이 묶였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미국장이 강해 보인다는 이유로 전부 팔아 옮기면 이미 오른 곳을 뒤늦게 따라가는 성과 추격이 됩니다. 먼저 투자 논리가 훼손됐는지, 좋은 기업이지만 비중만 과한지, 손실을 확정하기 싫다는 감정이 결정을 붙들고 있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세 원인은 화면에 찍힌 손실률은 같아도 대응 논리가 전혀 다릅니다. 기업의 구조적 이익 전망이나 점유율이 무너졌다면 처음 샀던 근거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반대로 기업의 조건은 유지되지만 한 산업이 계좌의 80%를 차지하는 게 문제라면 핵심은 한국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집중도를 낮추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 비중을 50대 50으로 정하고 일부를 옮기는 방식은 전량 매도와 전량 보유 사이에 있는 리밸런싱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손실 확정이 두렵다면 기존 보유분을 즉시 뒤집는 대신 앞으로 들어올 여윳돈과 배당금이 부족한 시장이나 다른 산업으로 흐르게 하는 방법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리밸런싱은 수익률 예측보다 규칙의 문제입니다. 먼저 현재 비중과 목표 비중의 차이를 적고 그 차이가 기업 분석의 변화에서 생겼는지 단순한 가격 움직임에서 생겼는지 분리합니다. 그 다음 전량 이동, 일부 이동, 신규 현금만 반대편에 넣는 세 경로에 따라 세금과 환율, 회복을 기다릴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화면이 흔들릴 때마다 규칙을 바꾸지 않게 만드는 장치가 있어야 리밸런싱이 공포에 밀린 갈아타기와 구별됩니다. 여기서 가장 강한 반론은 간단합니다. 미국 지수는 더 다양한 업종에 분산돼 있고 실적도 강하니 복잡하게 따질 것 없이 미국으로 옮기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반론은 한국 시장의 집중 위험을 정확히 짚는다는 점에서 타당합니다. 다만 지수의 분산이 내 계좌의 분산을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으며 매수 가격과 투자 기간, 겹치는 기초 자산을 살피지 않은 채 국가 이름만 바꾸면 같은 위험을 더 비싼 가격에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원하는 경우에도 국가 이름은 지름길이 되지 않습니다. 소스가 제시한 지수 배당 수익률 0.83%와 1.13%는 자료 집계 당시 한국 예금 금리 2.75%와 미국 국채 금리 4.67%보다 낮습니다. 이 비교가 말해주는 건 특정 상품을 고르라는 결론이 아니라 생활비 목적의 돈을 지수 배당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당을 보는 기업의 지급 능력, 예금과 채권의 완충 역할, 미국 자산에 따르는 환율 위험과 세금까지 같은 표에 놓아야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드러납니다. 특히 미국 주식 배당의 실제 입금 통화와 환전 방식은 증권사 약관을 확인해야 하고 한국의 생활비는 원화 기준으로 나갑니다. 배당률이 비슷해도 환율이 움직이면 원화 기준 금액이 달라지고 세금과 환전 비용이 더해지면 화면에 표시된 수익률과 손에 남는 현금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분기마다 지급되는 현금이 계획을 세우기 편할 수는 있지만 매달 300만 원이라는 지출 일정과 지급 시점이 어긋나는 문제도 남습니다. 현금 흐름은 배당률 한 칸이 아니라 통화, 지급 주기, 비용, 생활비 날짜가 함께 맞아야 작동합니다. 성장을 원하는 사람도 둘로 나뉩니다. 한국 반도체를 선택한다면 디램 가격과 분기별 이익 전망처럼 산업 사이클을 직접 추적하는 부담을 감수하게 되고 맞을 때의 상승폭과 틀릴 때의 하락폭이 함께 커집니다.
여러 산업에 분산된 미국 시장을 선택하면 한 산업의 붕괴를 다른 산업이 받칠 가능성을 사는 대신 약 20배라는 높은 가격과 성장 둔화의 충격을 함께 떠안습니다. 어느 쪽도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없고 서로 다른 위험에 서로 다른 가격을 지불할 뿐입니다. 성장 역시 국적이 아니라 수익을 만드는 엔진별로 나눠봐야 합니다. 반도체 가격, 광고 매출, 자동차 판매, 은행의 이자 수익이 모두 같은 뉴스에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 다른 상품을 몇 개 샀는지가 아니라 각각의 실적이 어떤 원인으로 움직이는지를 적어보면 분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서로 다른 엔진이 들어있어야 하나가 멈췄을 때 계좌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할 행동도 시장별 정답이 아니라 질문의 순서에서 나옵니다. 한국 주식에 크게 물렸다면 현금이 있어도 지금 이 가격에 다시 살 것인지 묻고, 답이 아니라면 과거 매수가가 현재 판단을 지배하는지 봐야 합니다. 1년이나 2년 안에 반드시 써야 할 전세금은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므로 수익률 경쟁보다 원금을 제때 쓸 수 있는지가 앞섭니다. 아직 현금이 많은 대기자가 이번 주 상승률만 보고 한쪽에 전부 넣는다면 한국의 싼 가격이 이익 고점의 착시인지 미국의 비싼 가격이 성장 둔화에 취약한지 확인할 기회부터 잃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함정은 국가를 나눈 뒤에도 숨어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8천만 원을 넣고 엔비디아 개별주, 나스닥 상장지수 펀드, 반도체 상장지수 펀드로 쪼개면 상품 이름은 3개라서 분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각 상품 안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 반복해서 들어있다면 금리 인상이나 인공지능 고평가 논란 하나가 여러 봉투를 동시에 흔듭니다. 한국의 금융, 자동차, 산업재처럼 실적을 운직하는 원인이 다른 자산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이유도 국적이 아니라 이 겹침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편의점 봉투 5개를 양손에 나눠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겉면은 모두 다르고 계산도 5번 했지만 열어보니 안에는 전부 같은 라면이 들어있습니다. 한국 주식에서 미국 주식으로 건너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내용물이 바뀌지 않습니다. 시장은 건넜는데 봉투 속에는 여전히 같은 라면만 들어 있습니다.